리오프닝으로 인해서 활성화되는 중국 경제의 양상이 중요합니다. 지난해는 정반대 상황이었죠.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했으니까 방역 활동 때문에 중국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되고 그 시기의 데이터를 보면 우리로부터의 수입은 많이 줄었고 대만으로부터의 수입은 덜 줄었고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도리어 늘었거든요. 늘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중국 자체의 문제나 요인이 아니라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중국이 우리로부터 수입할 만한 메리트가 줄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수혜를 보기가 어려운 회복의 양상이라는 겁니다. 낙관적인 뷰를 말씀드릴 때와 달리 제가 틀리면 좋겠습니다.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늘 저희 3프로TV의 콘텐츠를 애시청해 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오늘은 신가대화 시간으로 여러분 뵙게 됐는데요.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죠. 또 뭐 한국은 워낙에 글로벌라이제이션 돼 있는 경제 권역이다 보니까 세계 경제의 영향을 어쩌면 가장 많이 받는 경제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경제가 하반기로 갈수록 야, 이거 심상치 않은데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시간이 좀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연초라고 기억이 되는데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우리 경제 전망을 굉장히 선명하게 해주셨던 분이죠. 뭐라고요? 상고하저의 전망을 주셔서 제가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선명한데,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게 몇 달 전인데 그죠? 아마 제 기억에 그 올해 첫 번째 방송 요청을 그러시죠. 받았었는데 네. 그때 제가 시간이 안 된다고 했더니 그 다음 날로 조정해 주셔서 맞아요. 올해 두 번째 방송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4월이 됐으니까 3개월이 훌쩍 넘어갔는데 그 뷰 그대로 유지를 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오늘 이렇게 출연 요청 받고 네. 나오기 전에 좀 개인적으로 고민이 됐었는데요. 예. 지난해 중반부터 저희가 보고 있던 그 매크로 뷰를 네. 사실 올해 초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네. 지금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월 초 방송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은 1.4%가 될 것 같고 예. 세계 경제 성장률은 2.2%가 될 것 같고 반도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전망이 아니라 희망 같고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에서 내수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면서 그나마 정부가 돈을 써주는 상반기에는 뭐 그나마 좀 버틸 것 같지만 정부 재정 지출 여력이 소진되는 하반기에는 어쩌면 더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고하저 경기 흐름으로 보고 있다라고 근데 말씀을 드렸거든요. 상반기에도 되게 안 좋다고 느끼는데 이게 그나마 고점이라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놀라하시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그 뷰가 여전히 많이 비관적으로 보이시는지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저희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1.4%를 네. 지난해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만 해도 충격이었죠. 저희 뷰가 아마 주요 기관들에서는 제일 낮았습니다. 제일 낮았었습니다. 다른 기관들은 뭐 2% 낮아도 1% 후반 네. 말씀하실 때였으니까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사이에 이렇게 다른 기관들이 조금씩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서 네. 지금 사실은 최근에 전망치를 발표한 기관들일수록 수치가 낮아지고 낮은데 있죠. 한국은행이 1.6 예. 그리고 어제 오늘 뉴스로 나오고 있는 그 아시아개발은행 ADB의 성장률 전망치가 1.5.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전망치가 그렇게 낮은 게 아닙니다. 1.4에 그 수렴되고 있네요.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데요. 제가 대기업 뭐 계열 연구소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보수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어떤 의도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 가령
기업 쪽에서 어렵다 힘들다 하면 정책적인 지원이나 정부에서의 어떤 세제상의 혜택 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는 게 아닌가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보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1월 초 출연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항상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코로나 첫 해였던 2020년에 저희가 다른 기관들보다 먼저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해서 거의 유사하게 나왔었지만 사실은 그 다음에는 좋게 보셨죠. 예, 다른 쪽들이 다 뭐 여전히 안 좋아서 3% 말씀하실 예. 때 저희가 21년 봄에 가장 먼저 한국 경제 성장률이 4%까지 급반등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실제로 한국 경제 성장률이 그때 4.1 나왔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다. 가급적이면은 희망이 아니라 전망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연락들을 많이 주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일종의 제 소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부 자문회의나 이런 데 가서도 오늘도 그렇게 할 겁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뷰를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근데 이 상고하저의 그 원인 중에 하나로 꼽으신 게 정부 재정 지출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경제 운영에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재정이 있고 또 통화 정책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상반기까지는 한국은행도 긴축적인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로 가면 한국형 어떻게 보면 피봇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미국의 최근 들어서 SVB 같은 사태들 또 CS 사태들이 터지면서 미국 연준마저도 이제 피봇의 그 조기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망도 있고 그렇게 안 하더라도 더 이상의 긴축 모드가 이 경제를 제약하는 상황은 조금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든단 말이죠. 뭔가 상황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하반기 우리 경제나 세계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그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다는 걸 저도 압니다. 네. 도대체 저쪽은 어떻게 보길래 지난해 중반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를 하고 있고 예. 크게 안 바뀌었다라고 보느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초에도 제가 출연했을 때 예. 저희는 지난해는 인플레가 이슈였지만 예. 침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은 올해 중반쯤에 침체에 빠질 것 같다. 예. 중국은 리오프닝을 시작을 했지만 예. 그 긍정적인 효과가 크지 않을 걸로 본다. 예. 그리고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받는 그 수혜도 그다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나오기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고 크게 뭐 저희가 지금 전망을 바꾼 것도 아닌 상황에서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사이에 뭐 지난 한 석 달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네. 미국에서 은행도 망하고요. 어쨌든 간에 중국에서 리오프닝도 진행이 됐고 됐죠. 네. 그리고 유럽에서는 겨울이 지나가면서 에너지 위기 상황이 어쨌든 넘어간 것처럼 보이고 이러한 그 몇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그것을 저희 전망에 지금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까 하고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우선 뭐 지금 진행형이고 가장 관심이 많으실 은행 파산 상황에 대해서 이런 의견들이 있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안들 아닌가? 가령 실리콘밸리 뱅크는 네. 저도 그 일이 터지고 나서 그 관련된 전문가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은행의 기본이 안 돼 있다. 은행의 기본을 안 지켰다. 물론 뭐 그럴 수 있죠. 그 고객이 특정 업종,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벤처에 몰려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들로부터 받은 투자 자산을 미 국채에 몰빵할 수도 있죠. 안전하게 보관한다고 네, 생각했죠. 보관한다고 한 거니까. 네. 뭐 그게 문제가 돼서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망한 미국 뉴욕의
시그니처 뱅크는 가상화폐 자산에 대한 익스포저가 많았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뭐 망한 거죠. 그쪽은 가상화폐.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었었던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커다란 투자 손실도 받고 네, 몇 번 그랬죠. 예, 뭐 부정도 있었다라고 하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다 각각의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은 각각의 이유가 있는 은행들이 망했으니까 이제는 괜찮을 거냐?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본 바탕에 뭔가 있다는 겁니다. 공통적인 요인이. 네. 가령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도대체 왜 실리콘밸리 뱅크에 돈을 맡겼었던 스타트업들은 전에는 돈을 맡기다가 갑자기 그렇게 돈도 안 맡기고 예금을 대고 갑자기 찾아가고 네. 실리콘밸리 뱅크가 투자를 했었던 미 국채는 막상 현금화 시키려고 그랬더니 왜 그렇게 가격이 빠져 있었으며 가상화폐 자산 가격은 왜 그렇게 빠져 있었고 그리고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유럽 은행의 부실은 왜 이번에 도산까지 이어졌느냐. 사실은 그 공통적인 이유는 인플레 대응하기 위해서 그 직전에 있었던 금리 인상 사이클에 비해서 거의 3배 속도로 네.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던 미국과 유럽 이런 중앙은행들의 급격한 통화 긴축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던 벤처나 스타트업 업계의 업황 악화 미 국채 가격의 하락 가상화폐 자산 가격의 하락 경제 주체들의 심리 위축 이러한 공통적인 요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유를 한번 해본다면 이런 겁니다. 댐에 균열이 생긴 거죠. 몇 군데 뭐 현실화된 건 3군데 이렇게 물이 샜어요. 그래서 관리하는 쪽에서 막 방수제 같은 것도 발라서 일단 막은 겁니다. 그럼 이제 유사한 일이 안 생길 거냐 균열이 또 안 생길 거냐. 근데 가만히 보니까 댐의 수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물의 압력이 너무 강한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수위가 높아졌지? 조금 더 직접적으로 그것이 의미하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너무 높인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수위가 높아졌나?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높였나? 가만히 보면 상류에서 물이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었던 거죠. 비가 많이 내려서. 그럼 그 비는 뭐냐? 인플레 압력인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비가 그쳤습니까? 인플레 압력이 끝냈나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6%입니다.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이번에 발표된 3월 지표에서 낮아졌다고 하지만 4.8에서 4.2로 낮아진 겁니다.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유로존이든 일본이든 공교롭게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목표로 하는 물가 관리 목표 수준은 다 2%입니다. 그러면 언제 2% 가까이 올 것이냐? 아직 요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4.8에서 4.2로 낮아졌으니까 많이 좋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뉴스 헤드라인만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데이터를 뜯어보시면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인데 전 같으면 물가 상승세를 주도하는 에너지나 먹거리 가격을 제외를 한 것을 근원물가라고 부르죠. 근원물가 상승률이 이러한 헤드라인 CPI 물가 상승률보다 대체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요. 헤드라인 CPI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식적인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2가 나왔는데 근원 물가 상승률은 4.8입니다.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면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1월, 2월, 3월 똑같이 3.8, 3.8, 3.8입니다. 하나도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계에 미치는 부담 그리고 물가에 미치는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어차피 올려야 되는 안 올릴 수 없는 공공요금 인상을 뒤로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네. 저는 계속 미루기 어려울 걸로 봅니다. 네. 2분기가 됐든 3분기가 됐든 현실화 될 거고요. 그럼 물가 상승 압력이 또 될 겁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상류에 내리는 비가 아직 안 그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서 댐을 비유로 했으니까 댐의 수위가 높아지는 건 끝났을까? 미국의 금리 인상 아직 안 끝났습니다. 뭐 얼마나 오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더 올라갑니다. 한국은행 저는 개인적으로 2월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지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만약에 물가 부담을 여전히 높게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지만 4월에 또 올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댐의 수위는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봤던 몇 번의 균열이 또 안 생긴다라고 보는 건 이상한 논리입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그런 질문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저도 사실은 중시했다가 어떻게 보면 좀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드는 자료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예.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 은행들이 망가지면서 위기가 발생했죠. 그러다 네. 보니까 미국에서도 배운 거죠. 아, 은행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되겠어.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르죠. 우리나라는 금융위, 금감원이 은행을 감독하지만 미국에서는 미 연준이 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1년에 한 번씩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는 걸 합니다. 아주 안 좋은 경제 상황, 경제 위기 상황을 상정해 놓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미국의 중요한 은행들이 BIS 자기자본 비율 같은 것을 유지를 하면서 버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테스트를 하는 거죠. 1년에 한 번 하니까 가장 최근 자료가 지난해 6월에 나왔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자료를 중시하니까 봤습니다. 근데 그 결론이 뭐였냐면 미국의 주요 은행 34개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가령 지금의 미국의 실업률이 3% 중반인데 실업률이 10%까지 오르고 미국의 주가가 반 이상 빠져도 은행들이 버티더라. 스트레스 테스트 해보니까. 그래서 저도 믿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이번에 망한 앞서 말씀드린 실리콘밸리 뱅크의 자산 순위가 예. 17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었죠. 예. 우린 저 그냥 저 지역에 그냥 지점 한두 개 있는 줄 알았더니. 네, 자산 규모가 2천억 달러를 넘고요. 그러니까. 그럼 저도 이게 뭔가 한 거죠. 34개 은행 테스트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 꼼꼼히 본 거예요. 전에 봤던 자료를. 그랬더니 아, 이런 겁니다. 실리콘밸리 뱅크가 망하고 나서 이틀 뒤에 전에 민주당 대선 후보기도 했었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네. 뉴욕타임즈에 기고를 했었는데 네. 골자는 이겁니다. 미국의 은행 감독 시스템에 구멍이 있었다. 아니, 구멍이 만들어졌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은행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도드-프랭크법이 네. 구멍이 만들어진 거다. 도드-프랭크법을 좀 설명해 주시면요. 한마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자본 건전성, 자산의 건전성을 규정하고 미 연준으로 하여금 보다 더 타이트하게 감시하도록 만든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제가 자세히 봤더니 이런 거예요.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의 자산 규모가 2천억 달러가 조금 넘는데 이제 보니까 2,500억 달러 자산 규모가 안 되는 은행들은 2년에 한 번씩 테스트를 받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네. 실리콘밸리 은행도 그러네요. 네. 네. 이름이 빠져 있더라고요. 34개 은행에. 네. 그리고 더 자세히 보니까 앞서 제가 뭐 실업률이 10%까지 급등하고 주가가 반 이상 빠지는 상황을 미 연준에서는 아주 심한 경제 위기 상황, 시비어한 시나리오 상황이라고 해서 했는데 이제 보니까 현실성이 떨어지는 시비어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미국 실업률이 10%까지 오르고 주가는 반 이상 빠지는데 미 국채 금리가 1.6%까지 오르는 상황을 상정했던 거죠. 1.6. 네. 네. 사실은 미국의 정책 금리 수준도 지금도 훨씬 높은데. 미국 채금리 4% 넘어갔어요. 네. 그러면 이게 뭐냐 하고 제가 자세히 보니까 예. 상정했던 상황이 코로나 초기 상황을 상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샥이 와서 예. 중앙은행이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 금리를 확 낮추니까 금리는 안 오르지만 주가는 무너지고 실업률은 급등하고. 네.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저희가 직면하고 있고 지난 한 2년 기간 동안 경험했던 인플레라고 하는 문제가 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설명될 수 있는 상황이냐. 한마디로 비현실적인 상황을 상정해 놓고 시비어한 시나리오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시나리오 테스트를 믿을 수 있는가? 저는 사실은 이제는 그 신뢰도가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즘에 많이 받는 질문, 지금의 금융시장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제가 그냥 한 센텐스로 말씀을 드리면 당분간 네. 어떤 상황이 생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어떤 더 안 좋은 일들이 벌어져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근데 여기서의 어떤 일이라고 하는 건 경험해보지 못한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가령 은행에서 예금 보험 한도를 넘어가는 예금에 대해서도 다 예금 보호를 해주겠다라고 그러니까요. 합니다. 예. 그리고 재무 이론의 기초. 어떤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돈을 빌려주었던 그런 채권자들 돈은 먼저 갚고 주주들의 책임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주들이 먼저 책임을 지는 그 원칙이 깨지고 물론 특정한 성격의 채권이긴 했지만 AT1이라고 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그 채권자들의 돈을 다 상각시켜 버리고 주주들은 물론 손해는 많이 봤죠. 하지만 새롭게 발행되는 UBS 은행의 주식을 일정 부분 받는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왜 이런 거냐. 뭐 좋게 얘기하면 예전에 비해서 이런 금융감독기관들, 중앙은행들의 대응의 속도와 수위가 아주 빨라지고 강해진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보다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뭐 특히 투자와 관련해서는 금리, 정책금리의 변화일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올해 초에도 미국이 상반기까지는 금리를 올릴 것 같다. 예상되는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의 상단은 5% 중후반일 걸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견들을 주실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은행들이 망한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 연준이 어떻게 금리를 올리겠느냐. 금리 인상폭이 줄겠지. 금리 인상의 상단이 낮아지겠지. 그럴 거라고 기대하죠 지금.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패드워치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반영하는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도 뭐 미국 금리 인상 이번 사이클의 상단이 5%. 금리 인하가 빨리 이루어질 거고 올해 말 정도 되면은 어쩌면 4%. 내년이 되면 3%까지도 미국의 정책 금리가 낮아질 거다라는 전망 기대가 나오고 있는 걸 저도 압니다. 근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통화 완화일까요? 정말로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직면하는 자금시장 상황은 좋아질까요? 저는 아닐 걸로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정책금리 인상폭이 줄거나 금리 상단이 낮아지더라도 중앙은행은 그럴지 몰라도 사실은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말단은 금융기관들이죠. 그렇죠. 근데 미국 중소형 은행들은 돈을 제대로 못 빌려줄 것 같습니다. 그 효과는 제가 추정하기에는 한 0.25에서 0.5%포인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바꿔 치환하면. 그러면은 미 연준이 이번에 당초 예상보다 금리를 많이 못 올려서 금리 인상이 5%에서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신용 공여가 위축되는 영향을 반영을 해보면 실질적인 미국의 정책 금리 또는 실질적인 통화 긴축의 강도는 5.5나 5.75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렇게 보느냐? 도대체 왜 중소형 은행들은 돈을 그렇게 못 빌려줄 걸로 보느냐? 앞서 대책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소형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망하게 놔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죠. 가령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미국 가계가 중소형 은행에서 예금을 빼서 대형 은행들로 예금을 많이 옮겼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은행 시스템 자체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으니까 대형 은행들이 그 돈을 모아서 다시 중소형 은행들에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미 연준도 지원을 해줬죠. 단기 대출금을 많이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그 돈을 중소형 은행들이 가게나 기업에 대출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비교를 해본다라면 저희가 앞서 경험했던 양적 완화는 이런 거죠.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미 국채나 미국 주택저당채권 MBS 같은 채권을 중앙은행들이 사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준 대가로 금융기관들한테 돈을 주죠. 그럼 그 돈을 받아다가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돈이 시중에 풀리죠. 예. 근데 그럴 수 있을까요?
미 연준의 최근의 대차 대조표 변화를 보면 금융기관들한테 사들이는 채권은 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긴축을 하고 긴축을 하고 있어요. 양쪽 긴축. 돈이 풀리는 경로는 앞서 말씀드린 단기 대출이에요. 네. 그럼 그 대출을 중소형 은행들은 가게나 기업에 대출해주기 어렵습니다. 네, 유동성 관리하겠죠. 유동성 관리가 필요하니까요. 대형 은행들이 잠깐 맡겨준 예금도 유동성 위기를 넘기는 용도로 쓰이는 거지 대출로 운용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앞으로 상당한 신용 긴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고금리의 부작용인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박사님 왜 경기 흐름을 많은 전망기관들이 보고 있는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고하저로 보느냐. 그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책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높아진 아직 금리의 상단을 확인하지 않은 고금리의 영향이 가계의 소비든 기업의 투자든 이러한 부담으로 작용되는 시차가 있다. 근데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컨센서스는 그 시차가 짧으면 반년, 길면 1년이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그 효과가 앞으로 나타날 거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상반기에 바닥 찍고 하반기에 좋아지려면 미 연준은 이미 지난해 금리 인상 끝냈어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정반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시차를 감안하면 고금리의 부담이 앞으로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댐의 균열의 형태로 그게 나타난 거고 이제 앞으로 고금리의 부담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걸로 봅니다. 조금 기대했던 것 중에 그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점검도 해볼까요? 중국의 리오프닝인데 사실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기조적으로 줄고 있어요. 물론 이제 월간으로 따지면 감소폭이 조금 회복세라는 측면들도 감소폭이 조금 낮아졌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만 무역 적자는 계속 구조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물론 반도체 경기의 하강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중국이라는 큰 시장의 굉장한 축소 그리고 양국 간의 교육의 성격의 변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리오프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반 그렇게 뭐 전망하신 대로 그런 징후들이 막 붐이 되는 징후들이 별로 안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연초에 제가 출연했을 때 시간 제약상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갔던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도 리오프닝을 주목하고 있었고요. 분명히 긍정적이죠. 세계 경제 성장률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코로나와 관련된 방역 활동을 풀고 중국 경제가 정상화되고 중국 경제 성장률이 5% 이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분명히 세계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플러스 요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느 만큼 높일까? 그리고 그로 인한 부작용은 없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얼마일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면은 중국의 주변 국가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자체의 성장률이 높아지니까 웨이트를 감안할 때 세계 경제 성장률을 다소 높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동남아 국가들은 자국 GDP 안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차지하는 게 꽤 높고요. 그리고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관광객 유입이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꽤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플러스. 근데 세상에 공짜가 없죠. 모든 일이 양면성이 있고요. 그러면은 중국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면 그렇지 않아도 중국은 전 세계에서 에너지나 광물이나 곡물을 빨아들이는 국가였는데 그게 늘겠죠. 네. 그러면은 앞서도 제가 인플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플레 압력을 높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인플레 때문에 여전히 고민하는 국가들이 있죠. 미국, 유로존. 그러면은 그것은 이러한 영향이 없으면 좀 금리를 덜 올리거나 어쩌면은 낮출지도 모르는 미국이나 유로존 중앙은행들로 하여금 통화 긴축을 조금 더 길게 끌고 가거나 금리 인상폭을 높이는 요인이 될 걸로 저희는 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제가 1월 초에 출연했을 때 요 말씀은 드린 것 같은데요. 지난해 좀 이상하다. 지난해는 정반대 상황이었죠.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했으니까.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제로 코로나 정책 방역 활동 때문에 중국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되고 중국의 수입 수요가 위축되고 그랬으면 우리로부터의 수입도 줄고 대만으로부터의 수입도 줄고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도 줄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시기의 데이터를 보면 우리로부터의 수입은 많이 줄었고 네. 대만으로부터의 수입은 덜 줄었고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도리어 늘었거든요. 늘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뭐냐 이겁니다. 아 그러면 이게 중국 자체의 문제나 요인이 아니라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수출 경쟁력이나 산업 경쟁력 내지는 우리가 중국한테 수출할 물건이 점점 줄어들거나 중국이 우리로부터 수입할 만한 메리트가 줄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드렸으니까 조금 다른 요인들을 더 말씀을 드려볼까 네. 합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우리한테 뭐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해석도 있는 걸 압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정량적으로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그럼 저는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로서 어떤 부분을 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오프닝으로 인해서 활성화되는 중국 경제의 양상이 중요합니다. 좋아지겠죠. 중국 경제가. 근데 어떻게 좋아지느냐 하는 겁니다. 중국의 수출은 지금도 어렵습니다. 여전히 둔화 추세예요. 왜냐? 앞서도 다른 나라 선진국들 상황을 말씀을 드렸지만 주요 선진 소비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은 안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한테 많이 수출하는 품목들은 보면 중국이 해외 수출할 때 그 안에 많이 들어가는 중간재, 자본재, 부품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최근에 우리 수출 통계에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수출 통계를 조금 뜯어보면은요. 가장 최근 데이터가 3월 20일까지 관세청에서 수출입 동향이 나온 자료인데요. 3월 20일까지 누계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 수출은 마이너스 13%대 정도가 줄었습니다. 더 줄었어요. 근데 최근만 떼어내서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만 놓고 보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마이너스 감소율이 마이너스 17%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더 줄고 있는 거예요. 네. 국가별로 뜯어보면은요. 미국에 대해서는 그나마 5% 정도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늘었습니다. 근데 중국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40%대 정도 이상 줄었어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난해 말에 풀었어요. 네. 이미 제로 코로나 정책의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보기에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가장 큰 폭으로 반등하는 시기는 2분기로 봅니다. 좀 안타깝게도 계속 이어지지는 못할 것 같고요. 하반기 정도 되면 둔화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중국 가계가 저축은 늘렸는데 늘린 저축이 미국 가계와 비교해 보면 성격이 다릅니다. 규모 자체가 미국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미국 가계가 지금 대거 보유하고 있는 초과 저축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버티라고 미국 정부가 미국 가계의 계좌에 그대로 꽂아준 돈들입니다. 그렇죠. 뭐 자녀 수에 따라서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이 넘는 돈들을 꽂아줬거든요. 그 돈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 가게는요. 정부는 돈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저축을 늘렸거든요. 왜?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장사도 못하고 경제활동도 못하니까는 불안해서 소비를 줄이면서 저축을 늘렸고요. 또 보니까 집값이 떨어져요. 중국 가계 소비에 있어서는 그리고 중국 경기에 있어서는 중국 주택 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주택 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아요. 네. 저희의 전망은 중국 정책 당국은 앞으로도 인위적으로 중국의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중국은 여전히 정책 당국이 공동 부유, 다 같이 잘 살자. 그리고 주택은 사는 곳이지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아니야라고 하는 정책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봅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을 돕는 정책이 나오더라도 일부죠. 가령 분양을 받았는데 입주를 못해서 중국 인민들의 불만이 높아져서 이것이 시위나 소요 사태로 이어지지 않는 정도. 그리고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정도의 네. 정책만 나올 걸로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국의 주택 가격이 분명한 상승세로 반등되지 않고 네. 저축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억지로 늘린 저축이라고 한다면 그냥 제로 코로나 정책을 풀었다고 해서 중국 가계가 쌓아놨던 저축을 확 써버릴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러면 하반기부터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나마 올해 상반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날 중국 경기 회복의 양상은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은 아니고요. 내수 중심일 걸로 봅니다. 근데 내수 중에서도요. 서비스 중심일 걸로 봅니다. 뭐 돌아다니게 해줬으니까 여행도 가고 외식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하는 물건들은 사실은 중국의 서비스 활동과는 연관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도리어 중국이 해외에 하는 수출 그리고 중국의 이러한 내구재, 제품, 소비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을 요약을 해보면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성장률이 높아지겠지만 우리 기업들이 우리가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수혜를 보기가 어려운 회복의 양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서 뭐 국가별 수출 동향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수출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에 수출이 그나마 늘고 있는 건 자동차, 네. 주로 미국에 하는. 근데 대규모로 줄고 있는 쪽은 어디냐? 과거에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많이 했었던 석유화학 제품, 반도체, 그리고 정밀기계 이런 쪽에서 수십 %가 넘는 마이너스 감소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할 때 2분기가 돼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꽤 높은 V자 반등을 하더라도 우리 수출이 입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라든지 석유화학이라는 게 다 어떻게 보면 가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경기에 반응하는 시큐리칼이라고 하는 산업의 특징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반도체 가격에 형편없단 말이죠. 그래서 반도체와 중국이 겹쳐 있는 상황, 특별히 중국으로 가는 반도체의 총량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건지 아니면 둘 단지 그것도 중요한 분석의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연초에도 비슷한 질문을 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때와 똑같은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크로 이코노미스트고 반도체 업종 애널리스트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은 제가 모르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연초에 또 제가 코로나 경제 위기 때 은행 위기나 외환 위기 때문에 생기지 않은 경제 충격 상황에서 그래도 저는 경제 전망을 해야 되고 미래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니까 제가 모르는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생긴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전망을 하려다 보니 제가 보기에 진짜 전문가분들 얘기를 가감 없이 반영하려 노력을 했었다. 그랬더니 그분들은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100년도 더 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 케이스를 자꾸 얘기를 해주셨고 1년 반 사이에 3번의 사이클이 왔고 사람은 추웠던 겨울에 가장 많이 죽었고 그 다음에도 끝나지 않고 사이클이 또 오더라.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것을 전망에 반영을 하다 보니 네. 마이너스 1% 경제 성장률 전망을 코로나 첫 해에 내놨던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습니다. 뭐 지난해부터 비슷하게 전망하고 있고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어렵고 잘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전망에서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거다 나빠질 거다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냥 중립적. 네. 근데 그것을 제외하고 앞서 말씀드린 선진국의 경기 흐름, 통화 정책, 뭐 경기 회복의 양상 이러한 것들을 감안을 했더니 그렇게 수출이 별로 좋아질 것 같지 않아 보인다. 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서 낙관적인 뷰를 말씀드릴 때와 달리 성장률 전망치를 낮게 말씀을 드릴 때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틀리면 좋겠습니다. 뭐 제 주변에도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 많은데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져서 제가 맞춘다고 한들 그게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네. 그나마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을 가지고 다른 분들께 그게 뭐 정부가 됐든 기업이 됐든 뭐 제가 일하고 있는 LG가 됐든 아니면 이런 방송을 들으시는 일반 가게가 됐든 제가 드릴 수 있는 그래도 가장 최선의 도움은 제가 느끼는 바, 제가 아는 바, 그리고 제가 접한 정보를 그대로 가감없이 반영해서 중립적인 뷰를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반도체 경기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요인들을 보면 낙관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보기에는 다른 전망기관들은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첫 해 하반기가 되면 코로나가 완화되고 사라질 거라고 전망했던 것과 유사하게 지난해 전망을 하면서 심지어 올해 초까지도 어쩌면 지금까지도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힘입어서 우리 수출이 좋아질 거고 하반기가 되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상저하고가 될 거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저는 희망이 아니라 전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도 전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보건 백신 방역 전문가 분들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썼던 것처럼 그렇죠. 반도체 업종에 계시거나 그쪽 애널리스트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해당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말부터 업황 회복을 장담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저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저희 전망에서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질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들을 다 중립으로 놓고 우리 수출을 보더라도 구조적으로 이렇게 회복세를 보이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전망이 좀 힘든 상황이다.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수출 품목들을 중국 경제가 더 이상 그렇게 기묘하게 필요치 않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조합으로 진행되는 4주간의 AI 특강 시리즈 지혜의 밤에서 만나보세요. 그러면 그런 워닝에 대해서 우리 개인 단에서는 뭐 이런저런 준비들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위험자산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캐시플로우를 확보한다든지 뭐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국가 정부 단위 혹은 큰 기업 단위나 뭐 아니면 자영업 중소기업 단위에서는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이렇게 경제가 상고하저라는데 그러면 정말 금리 계속 올려도 되는 건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뭐 제가 한국은행 자문위원이기도 하고 재정정책발표원의 기재부 자문위원이기도 하고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회의 가서도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와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네. 예,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침체가 올 거다, 올 것 같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하는 침체는 마일드하고 짧을 것 같다. 과거 경기 침체 대비. 네. 그런데 모든 일에 양면성이 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은 과거 경기 침체 대비 마일드하고 짧다고 해서 좋은 거냐?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앙은행들은 지금 이렇게 금리를 올려왔나? 네. 높이 올렸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중앙은행에 계신 분들도 아시죠?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라고 해서 산유국들이 원유 공급 늘려주지 않습니다.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글로벌 공급난이 완화되지도 않죠. 그런데도 왜 금리를 올렸을까요? 물건의 가격에는 앞서 말씀드린 공급도 영향을 미치지만 수요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뭐 금리 부담이 높아져서 가게나 기업이 돈을 못 빌리게 되든
아니면 시중 유동성 상황이 타이트해져서 금융기관들이 신용 공급을 줄이건 어쨌든 수요 위축 요인입니다. 그러면 물가가 잡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위축시키고자 한다라고 하면 네.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경기 침체는 뭐냐? 사실은 중앙은행에 의해서 의도되고 계획된 만들어진, 침체일 예.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의도되고 계획된 경기 침체가 인플레 문제를 해소하려면 경기가 확 꺾여야 됩니다. 침체가 강하게 와야 됩니다. 네. 골이 깊어야 돼요. 근데 앞서 제가 다른 말씀을 드렸죠. 마일드하다며요. 예, 마일드하다면 인플레가 해소될 거냐? 해소가 안 될 걸로 봅니다. 어허. 물가 상승률은 어쨌든 조금씩 떨어지겠지만 중앙은행들이 목표로 하는 2%에 근접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침체도 겪고 그랬는데 물가는 별로 안 떨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중앙은행들은 침체 시기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그렇게 많이 낮춰주지 못할 걸로 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가계나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은 어떨 것이냐. 우선 경기 반등의 강도가 약하겠죠. 근데 여전히 고비용 구조는 해소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네, 이런 상황을 저희는 대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스태그네이션 플러스 인플레이션. 한마디로 저성장, 고물가. 근데 강도는 과거보다 약할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대표적인 비교 케이스가 오일 쇼크 때거든요. 근데 그때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0%대까지 떨어졌었고 세계 물가 상승률이 10%대 중반까지 갔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보는 앞으로의 상황은 향후 5년 평균 정도를 놓고 볼 때 세계 경제 성장률은 2%대, 세계 물가 상승률은 4%대 정도를 봅니다. 마일드하죠. 그런데 코로나 이전 기간에 네. 5년 평균 동안 세계 경제 성장률 3%, 세계 물가 상승률 3%였던 것과 그렇죠. 비교를 해보면 네. 성장세는 둔화됐는데 고물가 상황인 겁니다. 5년으로 늘려서 보더라도 코로나 이전 5년 평균 그리고 앞으로 5년 평균을 예. 비교한 수치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러면 사실은 경제 주체들 입장에서는 경제는 안 좋은데 물가는 높은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금리는 확 못 낮춰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경제적인 고통이 굉장히 심할 수 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올해 초에 지난해 중반부터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꽤 오랫동안 전개될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 고물가 상황이 해소 안 되면서 침체가 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저희는 과거 스태그플레이션만큼의 강도는 아니지만 강도가 약한 준 스태그플레이션, 퀘이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보면서 저희 그룹 내부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쪽에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도 그렇게 봅니다. 음. 예. 그래서 통화 정책은 결론적으로 미 연준은 상반기까지는 금리 올릴 것 같고요. 올해 중반 이후에 하반기를 중심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못 버틸 걸로 봅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 말쯤에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은행은요. 올해 금리를 못 낮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경기가 안 좋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물가가 완전히 안 잡힌 상황일 거고요. 그리고 국내외 금리, 특히 한미 정책 금리 역전 폭이 더 확대될 걸로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부담 때문에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낮추기는 굉장히 어려울 걸로 봅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로 전환하는 시기는 빨라야 내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통화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재정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올해 초에 드린 말씀이 이거였죠. 저희는 상고하저일 걸로 보는데 어쩌면은 그나마 정부가 돈을 써주니까 그럼 정부는 왜 이렇게 돈을 쓰느냐. 뭐 한국은행, KDI뿐만이 아니라 기재부에서도 지난해 발표한 올해 경제 전망에서 올해 경기 흐름을 상저하고로 봤고요. 올해 상반기만 버티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올해 쓸 수 있는 재정 지출 여력을 상반기에 쓰는 게 맞죠. 올해 쓸 수 있는 전체 돈은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국회 동의를 얻어서 예산안이 편성이 됐으니까요.
올해 전체 쓸 수 있는 돈 중에서 65% 정도를 올해 상반기에 쓰시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나마 상반기에는 좀 버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중반에 미국 경제가 침체로 빠지고 중국 리오프닝의 효과가 상반기에 집중되고 하반기에 동력이 떨어지는 가운데에서 유럽이 또다시 겨울을 맞으면서 에너지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어렵겠죠.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았으면 주택 건설 투자가 늘기도 어렵고요. 정부가 SOC 투자를 많이 늘리는 추세도 아닙니다. 네. 가계에는 고물가 부담 때문에 그리고 높은 금리의 앞서 말씀드린 시차 효과 때문에 돈을 많이 못 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제 성장률을 네. 높여줄 만한 부문이 잘 안 보입니다. 그나마 상반기에는 정부가 돈을 써줄 텐데 근데 정부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돈을 쓰면서도 지난해 중반에 발표된 중기 재정 계획에서는 이런 정책 스탠스가 발표가 됐어요. 앞으로 향후 5년의 정부의 국가부채 관리와 지출에 대한 계획이 발표가 된 건데 국가빚 관리 강화하겠다. 정부 재정 지출 아껴서 쓰겠다. 대신에 경제에도 대응을 해야 되니까 감세를 해주겠다. 개인한테는 소득세, 네. 기업에는 법인세 깎아주겠다. 음. 그러면 그 여력으로 개인이 소비를 늘려주고 기업이 투자를 늘려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설령 재정 지출이 줄더라도 민간 부문의 경제활동 활성화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은 높아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가계 소비, 기업의 설비 투자, 그리고 주택 건설 투자, SOC 투자. 한마디로 저희가 경제 성장률이라고 부르는 수치는 GDP의 증가율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GDP의 구성 요소들이 앞서 말씀드린 수출, 개인 소비, 기업의 투자, 뭐 건설 투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민간 부문의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근데 만약에 하반기에 정부에서조차도 상반기에 65% 돈을 써버려서 대응할 여력이 유축되어 있다고 한다면 네. 그래서 제가 올해 하반기쯤에는 재정 공백 상태가 우려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때 굉장히 놀라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도 저는 추경이 편성될 것 같다. 빚을 또 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국가 부채가 늘 거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래도 경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죠.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지금도 그 뷰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성장률은 저희가 예상한 것과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국가 부채는 늘겠죠. 그리고 그렇게 늘어난 부채는 지금도 어려운 다음 세대의 부담으로 넘어갈 겁니다. 네.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다음 세대 분들의 부담, 우리 자녀 세대의 부담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피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뭐 제 전망과 다르게 흘러갔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무슨 그 고통스럽더라도 뭐 연금이든 뭐든 좀 너무 늦지 않도록 개혁을 좀 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 구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야 사실 그것도 어느 정도 경기가 좀 받쳐주고 그런 경우에 할 수 있지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것도 할 수 있을까? 또 정부의 어떤 재정 지출의 건전도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또 뭐 숨을 돌려야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할 수 있나? 뭐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매크로한 경제를 예측하시고 또 점검하는 일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경제 전망에 근거해서 유추해 보면 사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투자의 관점에서 부동산도 혹은 주식 같은 위험 자산도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박사님과의 대화에서 저는 느끼거든요. 예. 반대로
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투자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 성장률은 더 떨어지고 또 어쨌든 그 물가가 뭐 괴롭히긴 하더라도 그거에 대응하는 중앙은행의 스탠스는 시차를 갖지만 어쨌든 뭐 금리 인하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 텐데 전 세계 경제 전망 하에서 금융시장에 대한 우리 박사님의 조망 물론 이제 그런 디테일한 자산의 가격을 보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도 매크로를 보시면 그 반사경으로 금융시장도 살짝 보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린 셈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다. 그런데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다. 중국의 리오프닝 좋아 보이지만 사이드 이펙트가 있다. 네. 앞으로 다가올 글로벌 경기 침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마일드하고 짧을 것 같지만 그게 인플레 측면에서는 도리어 안 좋을 수도 안 있다. 좋을 수 있다. 사실은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누군가에게의 위기는 누군가에게의 기회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매크로 전망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기업 안에 있고 뭐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기업 섹터에 계신 분들 그리고 금융시장에 계신 분들을 만나면서 사실 네. 그런 것을 체감을 많이 합니다. 기억이 나는 몇 번의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코로나 첫 해 2020년 중반에 오프라인에서 가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자리에서는 사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굉장히 어수선하지만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앞으로 굉장히 큰 M&A 장이 열릴 걸로 본다. 사실 자산 가격이 많이 빠지면 우량 자산, 핵심 인력 이러한 것을 굉장히 좋은 가격에 호조권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렇죠. 근데 이걸 그냥 제가 제 추측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것도 데이터에 나타납니다. 사실. 코로나 첫 해 봄에 대구에서 그렇게 저희가 고생을 하고 여전히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혹시 아시는 분들 계셨을지 모르겠는데 그해 중반에 기업 대출이 우리나라에서 급증을 했습니다. 근데 잘 그 데이터를 뜯어보면은요.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입을 것 같은 어려워진 업종이나 작은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도 했지만 사실은 더 큰 규모나 금액 단위로 돈을 빌렸던 곳들은 덩치가 큰 기업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을 확보하는 거죠. 네. 앞으로 투자 기회가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2010년 하반기에 M&A가 굉장히 많았고요. 뭐 제가 그 뭐 개별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가령 뭐 로봇 그리고 AI, 전기차 이런 쪽과 관련해서 큰 그룹이나 큰 기업들이 한마디로 기존에 하던 사업과 연관된 네. M&A 활동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계 분류상으로는 다각화 이런 M&A 활동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그러한 원래 하던 활동 또는 기업 사업 분야와 관련 없는 M&A가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커다란 M&A 장이 열렸었죠. 저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의 위기는 누군가에게 기회고 근데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들은 잘 보면 제가 이 대출로 자금을 미리 확보하더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유동성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쪽에 투자를 할지 미리 서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M&A 쪽에서는 롱 리스트를 숏 리스트로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대상을 압축시켜 놓고 지속적으로 컨택을 하고 파악을 하고 그런 활동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저 개인적으로 앞으로 금융시장 투자업계에서 벌어질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집중화된다는 거죠. 네. 자, 사실 경제를 전망한다는 일이 참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1시간 정도의 인터뷰에 묻어나는 조영호 박사님의
어떤 표정이나 어투 이런 것들은 좀 고뇌가 있네. 왜냐하면 이 우리 한국 경제 특별히 하반기로 갈수록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그 경제 전망에 관한 한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를 포함해서 사실 그렇게 안 되기를 희구하는 그런 바램도 있고 또 사실을 전망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 그 분석가의 참 난감함이 저는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틀리기를 바란다는 거는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 대신 우리 조영무 박사님께서 다음 분기에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분기 한번 나오는 걸로 제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음 분기에 나오셔서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 가지를 봤는데 수정을 좀 할게요. 라는 상황이 저희 스튜디오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표정으로 봐서는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것도 느껴져서 저도 사실 좀 난감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바쁜 시간에 또 퇴근길에 이렇게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방송은 이번 주말에 여러분 이미 주말에 여러분 만나고 있군요. 이렇게 들려드리도록 잘 편집을 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제가 그냥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월 매주 모실 수는 없지만 다음 분기 때 한 번 더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도 컨펌을 주신 적은 없었어요. 자, 조영무 박사님과의 대화를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저는 다음번 신가대화 시간에 여러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조합으로 진행되는 4주간의 AI 특강 시리즈 지혜의 밤에서 만나보세요.